2020년 말 네덜란드 남서부의 평화롭고 작은 도시인 오스트부르크에서 발생한 이셸의 실종 사건은 처음에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질투가 빚어낸 끔찍한 사건임이 드러나게 되었죠. 지금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셸은 1991년 7월 21일 네덜란드의 제일란트주 테르뉴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캠핑장을 운영하셨고 이셸이 겨우 8살이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녀는 18살이 되었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목표로 암스테르담으로 향해 패션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셸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이셸은 가족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일란트주 오스트부르크로 이사하여 제복 및 의류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밝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옷을 고치는 곳을 넘어 이웃들이 잠시 들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벨기에 출신의 산드라라는 여성이 이셸의 가게 근처에 영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합니다. 두 사람은 이웃 가게 주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일상을 공유하는 가까운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이셸은 산드라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식사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이셸은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간략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이셸의 어머니와 친구 몇 명은 이셸이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 이셸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며칠 동안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죠. 그들 모두 이셸의 문자를 받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이셸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자를 전송한 후부터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어머니는 딸의 집으로 향했고 이셸의 고양이가 사료도 물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싼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이셸의 모든 소지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 이셸의 남동생이 누나의 가게로 향했지만 다툼이나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셸의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 역시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셸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셸의 동생은 그녀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지 혹은 어디로 갔을지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12월 16일 가족은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셸의 실종 소식은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실종 전단지가 마을 곳곳에 붙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사진이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21년 1월 1일 가족들은 이셸의 실종을 인터넷과 여러 소셜미디어에 알리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찰과 함께 숲과 수로 외딴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이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였던 산드라 역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이셸이 너무 보고 싶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안전하기를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 4일 네덜란드 경찰은 스페인 경찰로부터 연락받았고 스페인 경찰은 네덜란드 경찰에게 이셸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불법 집회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이셸을 체포했는데 확인 결과 그녀는 실종된 이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셸의 가족은 수색견을 활용하는 민간단체인 시그니의 도움을 받았고 1월 5일 이셸의 냄새를 맡은 개들을 이셸의 가게 앞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개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산드라의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때 이셸의 어머니는 딸과 나눈 대화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최근에 이셸은 산드라와 크게 다투었다며 어머니에게 한탄했었습니다. 산드라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게를 수색하도록 허락했고 전혀 숨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처럼 가게에서 어떠한 단서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셸이 매일 산드라의 가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셸의 냄새가 가게 안을 맴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수색견들은 지역 전역에서 수색을 이어갔고 마침내 수색견들은 오스트부르크의 외곽에 있는 비콜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비콜은 네덜란드 제릴란트의 자연보호 구역으로 개울이 있는 습한 곳이며 초원, 갈대밭, 그리고 덤불이 많은 곳입니다. 그들은 경찰과 잠수부,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하게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1월 9일까지 경찰은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고 주변 모든 곳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여전히 이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월 초가 되었고 아무런 진전이 없자 지역 경찰은 이 사건에 손을 떼고 브레다에 있는 티지오 수사팀에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우선 수사팀은 이셸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친구인 산드라로 좁혀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이셸이 실종된 날, 이셸이 산드라의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후 이셸이 다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산드라가 늦은 밤 쓰레기 봉지들을 자신의 차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탐문 과정에서 이셸이 산드라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산드라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1년 2월 9일 티지오 수사팀은 산드라를 긴급 체포했고 그녀의 가게 그리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드라는 체포 전 12월 14일에 이셸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주장했었는데 하지만 수사팀이 압수한 그녀의 휴대폰에서 12월 15일 그녀가 찍은 사진 중에 이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가게 주방에 있는 이셸을 찍었고 또한 담요에 쌓여 있는 이셸의 흐릿한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산드라의 가게를 두 번째로 수색했을 때 훨씬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루미놀 검사를 진행해 보니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혈흔은 모두 이셸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산드라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남편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는데 혐의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산드라의 휴대폰 위치와 차량 GPS를 확보하여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수사관들은 그녀가 벨기에 국경 근처에 수로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 16일 아침 잠수부까지 동원되어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갈대밭에서 쓰레기 봉지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신체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2월 18일 또 다른 봉지가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훼손된 신체 부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2월 20일 유해 일부를 부검한 검시관은 사인이 교살이며 전기톱과 도끼로 사지가 절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월 27일 남은 봉지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은 모든 부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곧 이셸로 확인되었습니다. 동기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산드라의 질투로 보았습니다. 산드라의 결혼 생활은 악화되고 있었고 이혼은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산드라가 남편이나 아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남편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는 동안 종종 예고 없이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산드라는 거칠고 어려운 아내였습니다. 이셸과 산드라가 가까워진 후 자연스럽게 이셸은 산드라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산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고 이때부터 휴대폰 연락처에 이셸의 이름을 암캐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경찰은 산드라가 배신감을 느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이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드라는 남편과 이셸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경찰의 이론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셰를 보호하려 했었다고 주장했죠. 자신의 남편이 이셰를 임신시켰고 아기를 이용해 이셰이 떠나지 못하도록 옥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셰이 남편을 떠나려고 하자 결국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조사 결과 이셰는 임신하지 않았으며 산드라의 남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14일, 이제야 산드라는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산드라에 따르면 2020년 12월 15일, 이셰이 전날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 자신과 대화해 보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산드라가 이셰를 밀어 이셰이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때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이셰를 보자 산드라는 겁에 질려 부드럽게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산드라는 그녀를 탈의실로 옮겼습니다. 이어 상자 여러 개로 그녀의 몸을 덮었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을 잔뜩 피웠습니다. 이제 산드라는 어떻게든 이셰의 시신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철물점으로 향해 도끼와 톱을 구입했고 이셰를 9조각으로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산드라는 유해를 봉지에 담아 수로로 향한 뒤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산드라의 자백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경찰이 산드라에게 사건 당시 라디에이터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드라의 몸무게는 60kg이었는데 이셰의 키는 180cm로 산드라보다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산드라가 이셰를 밀어 그녀가 넘어졌다는 것을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산드라에게 왜 목을 졸랐는지 물었고 그녀는 단지 부드럽게 목을 만졌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이셰이 살해된 날인 12월 15일, 한 손님이 산드라의 가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손님에 따르면 산드라는 그녀에게 아마도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게 뒤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산드라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게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1분에서 2분쯤 지나자 산드라가 돌아왔고 더 이상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셰이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음소리 때문에 산드라가 결국 이셰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산드라가 이셰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죽었다고 판단해 가게 뒤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왔을 때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마도 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 둔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지 못했고 끝내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드라의 재판은 2022년 11월 8일 시작되었고 검찰은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산드라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반적인 살인 형량은 평균 15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재판에서 산드라는 이셰의 죽음이 의도치 않게 라디에이터에 넘어져 숨진 것이며 이후의 모든 일은 공황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산드라의 자백에 거짓이 많이 섞여 있으며 1년 반 동안 남편을 범인으로 몰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30일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드라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산드라는 이셰의 가족에게 2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셰의 남동생은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했고 수색견을 키우며 실종자들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